핵심 보상 내용만을 전달해드리는 핵보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저희가 좀 토론을 해볼까요? 오늘 그 후유장애 보험 받으려면 이 영상 꼭 시청하세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저희가 왜 이런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후유장애라는 것이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아주 생소한 단어고 장애를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맞습니다. 오늘은 이 후유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후유장애가 어렵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이 후유장애는 보험에서만 사용하는 후유장애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친근하게 접근하시고 보험금도 수월하게 수령받을 수 있도록 그런 팁을 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보험에서 말하는 후유장애가 뭔지 우리 상상이상 원상님께서 네. 말씀 좀 해주세요. 후유장애 말 그대로 우리가 질병이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치료를 받으시고 그 치료가 다 종결이 됐어요. 다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떤 훼손이 남았다, 어떤 장애가 남았다. 근데 그 기간이 영구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후유장애가 되는 겁니다.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진단명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홍영이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 몸 신체에서 관절 부위죠. 관절 뭐 어깨나 팔꿈치, 뭐 손목, 손가락 이렇게 관절 부위의 골절이나 뭐 인대팔 등으로 수술을 하셨다라면 후유 장애를 검토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진단명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척추 같은 경우는 뭐 디스크도 있고 뭐 척추 압박 골절, 손목은 뭐 요골 하단에 뭐 척골 같이 골절, 뭐 신경 손상 굉장히 많은 진단명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구독자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편하시게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부위의 골절이나 뭐 탈구 이런 인대팔 등을 수술하셨으면 충분히 후유장애를 검토하고 있을 수 있다. 네. 홍영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홍영이 관절면에 대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네네. 후유장애가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네네네. 그럼 반대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네네네. 장애로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우리가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만한 해당 진단에 알맞게 치료가 진행이 충분히 되었고 현재 상태가 뭐 운동장애라든지 구축이 남았다라든지 강직이 남았다라든지 라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척추체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후유장애가 충분히 가능하시죠. 네. 이 답변을 기다렸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후유장애를 검토하셔야겠지만 꼭 수술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후유장애 진단명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이런 척추체 쪽에서는 장애를 검토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후유장애 관절면 부분이 아니라 네. 굉장히 다양하죠. 맥브라이드도 있고 개인 보험의 AMA 방식의 후유장애 평가 방법도 있고. 근데 일단은 이 AMA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좀 홍영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이제 장기보험 안에 있는 후유장애 평가 방식은 AMA라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운동 가동 범위의 제한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나 배상 책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맥브라이드 방식, 실제 소송으로 갔을 때도 신체 감정에서도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일 때는 내 신체가 100%에 대한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 신체를 100으로 두고 이게 다친 부위에 따라서 노동 능력을 얼마만큼을 상실을 했다 이런 노동 능력 상실률도 다르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AMA랑 맥브라이드 방식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다르고요. 그런 점을 좀 정리해 주셨고요. 실제로 이런 것도 후유장애로 인정받은 적이 있다 라는 걸 좀 우리 배상 책임에 있어서 사례가 좀 있었는지. 네. 맥브라이드 같은 경우는 또 정신과 치료줬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이런 것 또한 후유 장애로 분류가 되어 내 신체의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 방법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후유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사고 나셨다고 하면은 꼭 저희 핵보상 TV에 문의를 주셔서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개인 보험에서도 이런 후유장애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것도 후유장애로 인정받은 적이 있다. 뭐 이런 사례는 있을까요? 개인 보험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 아킬레스건 파열이라고 진단, 흔하진 않은 진단이죠. 그때 제가 4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계단에서 실족을 하셔서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는 진단을 받으시고 봉합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봉합한 부위에 그 흉터가 점점 증식돼서 켈로이드를 형성을 하셨어요. 그게 아킬레스건 부위, 떡하니 이제 발목 부위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신경 굴곡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으셨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아킬레스건이라는 이 장애가 다소 남지 않는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이후에 비유된 켈로이드 때문에 운동 범위가 제한돼서 장애 진단을 인정받으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그렇죠. 케이스긴 하네요.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사례 케이스 이런 건 아니지만 맥브라이드랑 그리고 개인보험 AMA식이랑 가장 큰 차이점을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시장애 개념. 우리가 맥브라이드 같은 경우는 뭐 한시 영구장애가 아닌 이상 뭐 한시 1년, 2년, 3년 이렇게 다 이제 평가를 받지만 개인보험에서는 영구장애가 아닌 장애에 대해서는 한시장애 5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됐을 때만 비로소 최초 장애 지급률의 20%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관 규정에도 그 규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약관에 의거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특이 케이스들을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장애로 인정을 받으려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후유장애 진단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후유장애 진단서는 일반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보험 소비자분들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 보통 대부분 부탁을 하러 가시는데, 근데 주치의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사람을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지 장애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보험 이런 거를 잘 모르세요. 그렇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치의 선생님한테 뭐 요청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주치의 선생님이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를 경우 사실 보험 약관을 뭐 출력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간다든지 이런 좀 준비 자료를 갖추고 의사 선생님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평가를 받기는 하죠. 그렇죠. 일단은 의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아야지만 가서 의사를 설득하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보험금 청구서 양식 같은 걸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은 절차 안내문이라고 이제 한 3번째, 4번째 페이지에 이제 안내 문구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3차 의료기관 이상급에서 장애 진단서를 받아오시면 뭐 좋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진단에 맞게끔 해당 과목 전문의한테 장애 진단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진단서의 내용.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질병이라고 하면 질병이 발생한 일자, 상해라고 하면 사고가 발생한 일자, 그리고 장애 상태가 잔존하게 된 장애 진단명이 나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장애 상태에 대한 근거 검사 결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영구장애냐, 한시장애냐, 아니냐, 그리고 뭐 당연히 장애 진단서 발급 일자가 나와 있어야겠죠.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서 한 가지 더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네네. 물론 이런 내용들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나를 치료했던 의사가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못 해준대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실 이런 사례 엄청 많아요. 대부분 주치의 선생님들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손목 골절로 인해서 운동각도에 제한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 환자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재활치료 더 받으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향후에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고 평가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주치의 선생님이 아닌 제3의 병원 의사 선생님께 평가를 받는데, 우리나라 보험은 이제 약관상으로도 꼭 주치의 선생님한테 뭐 국한적으로 평가를 받으라는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이라고 하면 꼭 주치의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 선생님께 평가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네. 다른 병원에서 네. 후유장애 평가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거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예.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잘못 받아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사례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가장 흔한 사례 바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장애. 네.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 10% 기준으로 한 통합 약관과 신약관의 차이를 몰라가지고 이제 잘못 진단 받아오시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보험 소비자분들, 그리고 이런 약관을 모르고 업무하셨던 분들 예전 기준으로 다 받아서 청구하는 사례들.
전부 다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간 버리시는 거고 네. 금액 버리시는 거고 그렇죠. 이런 수고스러움이 다 이제 발생하시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뭐 추간판 탈출증 관련해서는 상상이상 원생에게 항상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추간판 탈출증 관련해서 한 가지 네. 좀 더 여쭙고자 하는데 네. 이 수술로 네네. 이 추간판 탈출증을 예, 예. 진단받고 수술을 인정받으려면은 네네. 보통 우리 환자들이 신경성형술을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신경성형술이 수술로 볼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어떤 뭐 인터넷 자료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면은 신경성형술이 수술에 해당돼가지고 지급률 15%로 청구가 가능했던 사례도 많이 떠도는데, 이거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 기준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생명보험에서는 이제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마찬가지 수술로 예전부터 인정을 해줬습니다. 다만 수술의 정의에 약관이 이제 나와 있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약관상에 나와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신경성형술 수술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최근에 이제 문쟁례가 이제 공표가 됐죠. 예. 이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손해보험도 수술로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신경성형술로 인해서 수술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장애 평가를 받으신다고 한다고 하면은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 즉 15%의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명쾌하네요. 금감원 분쟁 조정 사례까지 나왔으니 신경성형술은 수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해봐야 될 게 동시 감정이죠. 저희가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정상적으로 받고 보험사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3 의료기관 자문이라던가 동시 감정 병원에 가가지고 같이 한번 평가 받아보자 라고 보험사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동시 감정이 도대체 뭐고 왜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지 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이 동시감정이라는 거는 사실 약관 자체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제3 의료기관을 통해 가지고 뭐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약관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쟁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조금 실무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동시감정이라는 게 대학병원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보험회사 자문으로 활동을 하시는 교수님이 아니시면 사실 이런 감정 자체를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거의 안 계세요, 그런 교수님들이. 그래서 만약에 동시감정을 정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보험회사 자문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뭐 객관적인 평가 때문에 갔지만 조금은 불리한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수님을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서 보험 자문의 선생님을 하시는 그런 병원이나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일부는 알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런 정보 자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이런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 없이 혼자 진행을 하시면서 동시감정으로 갈 때는 굉장히 신중히 고민을 하시고 좀 많이 알아보시고 사실 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쉽지는 않죠. 우리 쉽지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상상원상, 이 보험회사에서 아까 전에 홍영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뭐 아무튼 자문을 구했던 선생님한테 동시감정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보험회사가 보유한 동시감정 병원 리스트가 네네.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네네. 알고 계실 텐데, 네네. 이때 보험사가 말하는 그런 대학병원 리스트에 가가지고 동시감정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어떻게 좀 한번 이렇게 좀 협의를 해볼 수가 없나요? 충분히 협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홍영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동시감정이라는 건 보험약관의 장애 지급률에 대해서 보험자와 그리고 우리 보험 수익자 의견이 분분한 경우 이제 진행되는 절차인데, 거기 내용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병원 선정은 둘이 같이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서 안내해주는 이런 병원들만 위주로 저희가 선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내 발로 뛰어서 알아보고 여기서도 평가가 가능하니 이쪽에서도 한번 받아보자 할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뭐 확인이 되는 병원도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후유 장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 셋이서 토론을 좀 해봤는데요. 후유 장애 정말 어려운 분야 아닙니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이 영상을 보시고도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영상 말미에 한마디씩 좀 해주실 사안 있나요? 그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에 대한 기준 자료를 출력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직접 드려서 그 기준대로 평가를 요청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말미에 지금 나온 내용이긴 한데 후유장애 때문에 분쟁이 이제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감정밖에는 없거든요. 동시 감정밖에 진행하는 절차는 없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꼭 숙고를 하셔야 된다. 보험사가 기준으로 정하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저희 핵보상TV에 그만하세요. 제가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저희 유쾌하고 설명도 친절하게 해드리니까 언제든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은 저희 세 명이 또 합심해서 또 고민 같이 해드리고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후유장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상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핵심 보상 내용만을 전달해드리는 핵보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